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1976년 10월 14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서울특별시 강북일대에서 있었던 미확인 비행물체 근접조우 사건입니다. 해당 비행물체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UFO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특이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다는 점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로스앤젤레스 전투와 같이 UFO 근접조우의 무력을 사용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0월 14일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 시민들은 서울 상공을 수놓은 10여 개의 궤비행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으며 일정한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추어 천천히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한 개의 비행물체에 밝았기도 했고 누구는 북한에서 내려보낸 전투기 편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MBC 라디오 젊음을 가득히를 진행하던 이수만이 실시간으로 제보를 받고 라디오 대사로 이 사실을 알렸다는 증언이 있으나 자료 손실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당 비행물체는 약 1에서 2시간 서울 상공에 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7시 30분경 서울 상공 P-73C를 진입한 미확인 비행물체들의 대한민국 국군은 즉각 121.5MHz와 125.3MHz를 통해 2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서울시 P-73 구역을 비행하려면 대단히 까다로운 단계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선 민항기의 경우 비행계획을 김포공항에 제출하여 김포공항에서는 간제당국과 공군, 방공통제소, 수도경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에 이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허가되지 않은 비행체들이 P-73C에 예고도 없이 등장한 비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해당 비행체들이 P-73B ENM 앞까지 접근하자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제1방공여단에서 항로 변경을 요구하는 최초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제1방공여단에서도 해당 비행물체들을 유관 식별 후 격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해당 물체는 낮은 속도로 적어도 비행 중이었음에도 이상하리만치 격추되지 않았고 회피기동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밝은 조명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이 미스터리입니다. 해당 UFO는 국군의 공격에 딱히 반격도 하지 않았지만 T-73A 구역으로 향하던 방향을 틀어 18시 20분경 첫 번째 격추 시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8시 37분경 이후 방향을 선회하며 다시 P-73A 방향으로 이동하자 다시 두 번째 격추 시도가 이어졌지만 몇 분간의 격추 시도 후 해당 물체가 북서쪽으로 물러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구잡이로 발포한 대공포의 도비탄에 시민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강경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불과 2개월 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난 준전시 상태인데다가 불과 한 달 전에 소련 조종사가 일본 홋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하코다테 공항에 착륙한 하코다테 공항 내의 25만 명 사건 사례가 있었으며 그 3일 뒤에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사망하는 등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미확인 비행체가 진짜 UFO인지 노스웨스트 항공 민항기인지는 알 수 없으나 UFO와는 관계없이 노스웨스트 항공이 P-73B를 침범할 뻔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미 의회 기밀해제 자료에서는 당시 서울 출항관제 감청 기록을 작성한 자료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서울 출항관제는 P-73C를 비행 중이던 노스웨스트 항공기의 방위를 P-73B 방향으로 잘못 유도시켰고 18시 08분에 서울 출항관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상항로로 다시 선회할 것을 지시했고 항공기는 정상항로로 다시 복귀하여 국외로 비행했습니다. 침범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해당 항공기가 비행 제한구역에 들어갈 뻔했던 실수는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대응 자료 및 서울 출항관제와 노스웨스트 항공의 교신 기록,
미 의회 기밀해제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대응 시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노스웨스트 항공기의 방향 전환 이전부터 국방부가 미 식별 비행물체에 대해 대응하고 있었으며, 노스웨스트 항공기가 이미 서울 성공을 벗어나 서울 출항관제의 관제구역까지도 벗어났을 때에도 2차 사격을 간점 등으로 인해 군에서 대응한 UFO와 노스웨스트 항공기는 다른 기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시간대별 대응 상황표를 비교하면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목격담을 보면 절대 보잉 707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외국 국적의 민항 화물기가 비행 제한 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한다는 상황 자체가 있기 힘든 상황이고, 스텔스기도 아니고 요란한 회피 기동 없이 한국군의 대공 사격을 받고도 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더더욱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보잉 707의 경우 최대 속도가 마 0.8을 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순항 속도는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만일 정말로 위 국방위 발표가 사실이라면 표적 오인이라는 면에서는 다행이고 군사작전이라는 면에서는 엄청나게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유탄에 민간인이 맞아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과 관련 사실이 의외로 민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2020년 10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2020년 11월 7일 창사 특집으로 방영했습니다. 사건 해석은 UFO의 정체나 당시 상황의 진위 여부보다는 사건에 대한 정보의 은폐 등 태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이었던 데다 그것도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있었고 민간인 피해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기록이 남은 것이 전무하며 보도자료도 오락가락할 뿐 아니라 목격자 증언과 정부 발표가 다르며 피해자 집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매우 공교롭게도 UFO 사건을 많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한 다음날 이국발 유신 정권의 재미교포 시찰 폭로, 일명 코리아 게이트가 터진 점도 조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정부의 정보 공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지적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바람에 시청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으로 나뉘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다루면서 중립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2023년 뜬금없이 이 사건이 해외에서 다시 조명되었는데, 데이비드 그러시 UFO 내부 고발 이후로 미국의 정부와 군대, NASA 등에서 UFO를 은폐했다고 폭로해왔던 디스클로저의 스티븐 그리어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VLAD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 외곽에는 산을 깎아 만든 부지에 거대한 크기의 비행 접시를 숨기기 위한 비밀 시설이 있으며, 이는 모종의 군사적인 행동에 의해서 비행 접시가 그 부지에 추락했고 옮기기에 크기가 너무 커서 해당 비밀 시설을 증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딧 등지에서는 그 군사적인 행동이 바로 서울 UFO 격추미수 사건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UFO가 숨겨져 있다는 유력한 후보 장소로 안양항공 무선 표지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